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특히 면역학적으로 분석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면역 체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증상이 없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심하면 사망까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왜 사람마다 이 증상의 정도가 다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 볼 것은 이 박쥐가 우한 폐렴뿐만 아니라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병원소가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병원소라 하면 병의 원인을 저장하는 그런 소굴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레저버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 신종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외부가 세포막과 비슷한 형태의 그런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외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피 바깥에는 이 스파이크라고 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왕관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외피 안에는 단백질로 된 껍데기가 있고 그 안에 유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는 RNA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다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하는지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숙주세포에 들어가야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염이 일어날 때 이 바이러스의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숙주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막 단백질이 결합을 해야만 감염이 일어납니다. 이때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숙주세포의 막 단백질을 바이러스 수용체라고 합니다. 만약 바이러스 수용체가 없다면 감염이 일어나지 못하겠죠.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ACE2라는 막 단백질이 바이러스 수용체로 작용하고,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PP4라는 막 단백질이 바이러스 수용체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아직 어떤 바이러스 수용체와 결합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아내야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 수용체들은 정상적인 세포 활동에 필요한 그런 단백질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항체가 생겨나서 면역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전염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돌연변이나 재조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변합니다. 그 변한 스파이크 단백질은 새로운 바이러스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 기존의 항체가 쓸모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전염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유전체를 분석해 보면 바이러스에 따라서 DNA를 유전체로 가지는 것들도 있고
RNA를 유전체로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DNA 바이러스 또는 R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또 DNA를 유전체로 가지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이 더블 스트랜드 DNA를 유전체로 가지느냐, 싱글 스트랜드 DNA를 유전체로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 나눌 수 있고, RN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DNA 바이러스 중에 더블 스트랜드 DNA를 유전체로 가지는 바이러스들이 질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허피스 바이러스라든지, 허피스 바이러스는 성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부 종류는 입술 주변에 물집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린 애들한테 수두를 일으키거나 어른에게는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도 이 더블 스트랜드 D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RNA 바이러스 중에 이 싱글 스트랜드 RNA를 유전체로 가지는 바이러스들이 사람에서 질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간염, 소아마비, 광견병, 그 다음 에볼라, 홍역,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이런 것들이 다 싱글 스트랜드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스나 메르스,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싱글 스트랜드 RNA를 유전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싱글 스트랜드 RNA 중에서도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가 의미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해서 이 RNA가 세포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mRNA처럼 작용해서 바로 단백질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면 포지티브 스트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감염을 하면은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가 세포질로 들어가면서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가 주형으로 작용해서 네거티브 스트랜드 RNA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주형으로 작용해서 더 많은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단백질과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가 합쳐져서 새로운 바이러스 입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시 앞 슬라이드에 돌아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바이러스의 유전체가 세포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세포질에서 바이러스 단백질도 만들어지고, 또 네거티브 스트랜드를 거쳐서 포지티브 스트랜드의 RNA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이 바이러스의 포지티브 스트랜드 RNA와 바이러스 단백질이 핵에서 조립이 되면서 세포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숙주세포는 파괴가 되고 수천 개의 바이러스 입자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다음은 지난 100년간 발생했던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아시아 독감, 그리고 홍콩 독감이 유행을 했죠. 1976년 들어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간헐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4년에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1981년에는 면역 결핍을 일으키는 이 에이즈가 확산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1997년에는 이 조류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조류 독감이 발생하였고, 2000년 들어서 2002년에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약 8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9년에는 멕시코에서 발병한 신종 플루가 전 세계적으로 번지면서 전 세계 인구의 10에서 20%가 감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2015년에는 이 중동에서 발생한 메르스가 번져서 전 세계적으로 500여 명이 사망했고, 작년부터 이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2020년 2월 2일 현재 약 15,000여 명이 감염되고 3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이전에 바이러스성 질병은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2000년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많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둘 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특기할 만한 것은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자는 10만, 100만 단위로 상당히 많았던 반면에 이 사스나 이 메르스에 의한 사망자는 몇백 명 단위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전에는 위생이나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독감의 치사율이 1에서 4% 정도로 상당히 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치사율이 낮으면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그 아픈 사람들이 전염을 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치사율이 높다면 감염된 사람이 빨리 죽으면서 그만큼 전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치사율을 비교해 보면 사스는 10에서 15%, 메르스는 30에서 40%, 신종 코로나에 의한 우한 폐렴은 2월 2일 현재 약 2% 정도입니다. 우한 폐렴은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치사율에 대한 통계가 확실한지는 앞으로 보아야 하겠죠. 그렇지만 이 치사율이 거의 독감과 비슷한 낮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심하지 않으면 감염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우리 몸은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면역 반응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부는 바이러스가 쉽게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장벽이 되죠.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이 손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손은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체액이 묻은 물건을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우리 눈, 코, 입을 만질 경우 이 손에 묻어있던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달라붙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손을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재채기나 가래 이런 것도 바이러스에 대한 장벽에 해당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된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고 할 때 이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주변으로 퍼집니다. 그걸 이제 비말이라고 하는데, 이 비말이 주변 사람의 호흡기 상부 점막에 달라붙습니다. 이 호흡기 점막에 뭔가 이물질이 묻으면 우리의 몸은 이 재채기를 통해서 이걸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가래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주변 사람의 그 비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는 인터페론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떤 한 세포에 침투했을 때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인터페론 알파 혹은 인터페론 베타 이런 것을 방출해서 주변 세포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주변 세포들은 이 단백질 합성을 중지합니다. 이 단백질 합성을 중지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합성이 꼭 필요하죠. 바이러스 단백질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변 세포가 단백질 합성을 중지하면 나중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증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바이러스 입자가 이 바깥으로 나갔을 때 이 대식세포나 중성구가 바이러스를 식작용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아먹는 거죠. 그 다음 이 사이토카인 폭풍도 하나의 면역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많이 방출되면 그 주변에 백혈구 세포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사이토카인이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통해서 뇌로 가서 이 체열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이죠. 열을 내물어 해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염 부위로 백혈구 세포가 몰려오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염증 반응이 어느 정도만 진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진행되면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조직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폐렴이 일어날 경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폐세포도 파괴되지만 여기에 몰려온 백혈구 세포들이 폐 조직을 파괴하면서 폐렴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폐렴의 렴자 뒤에 렴은 이 염증 반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폐에서 염증 반응이 과다하게 일어나서 폐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한 폐렴을 보면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을 보면은 연세가 많은 분들도 걸리지만 이 면역력이 왕성한 젊은이들도 많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 면역세포들이 너무 왕성해서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자연 살해세포, 이 내추럴 킬러 셀 또는 NK 셀이라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면 더 이상 바이러스가 퍼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세포 독성 T세포, 또 사이토톡식 T셀 또는 CTL이라고 부르는 이런 세포 독성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항체에 의한 면역 반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바이러스에 달라붙어서 이 대식세포에 의한 식작용을 더 잘 일어나게 합니다. 또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와 바이러스의 결합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스파이크 단백질과 숙주세포의 바이러스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만 감염이 일어나죠. 근데 항체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화라고 합니다.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장벽 혹은 면역 반응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감염과 증식을 억제하는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사람에 따라서 감염 증상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어떤 사람은 무증상으로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나이차라든지 성별에 따른 면역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 다양한 면역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반응의 효율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 효율이 다르면서 그것이 개인차를 내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CTL, 세포 독성 T세포에 의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CTL의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쳐서 우한 폐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그 14일 동안
바이러스는 어떤 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하고 또 다른 세포에 감염해서 증식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점점 불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14일의 기간 동안 면역 시스템이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면은 증상 없이 지나가는 거고, 잡아내지 못하면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 이상이 생기고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보통 감염이 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CTL과 같은 그런 T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항체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CTL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기 두 세포가 있습니다. 한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고 다른 한 세포는 감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CTL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서 죽여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CTL이 어떻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구분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이 감염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세포 표면에 바이러스 항원을 MHC와 함께 전시를 합니다. 여기 붉은 점으로 된 것이 바이러스 항원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격자형으로 생긴 것이 MHC 분자입니다. 이 MHC 분자와 바이러스 항원의 조합을 이 T세포의 T셀 리셉터, 이 T세포 수용체라고 하는 이것이 인식을 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바이러스 항원을 MHC에 실어서 세포 표면에 전시하는 그런 과정을 항원 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MHC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 MHC는 우리말로 주조직적합 복합체라고 합니다. 보통 장기 이식을 할 때 장기 기증자와 기증받는 사람 사이에 조직 적합성을 테스트할 때 보는 것이 바로 이 MHC입니다. 그래서 보통 MHC가 같은 사람을 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을 먼저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MHC가 바이러스 항원과 잘 결합할 수 있다면은 항원 제시가 잘 될 것이고,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CTL에 의해서 잘 파괴가 되어서 바이러스가 퍼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 MHC와 바이러스 항원이 잘 맞지 않으면은 항원 제시가 잘 되지 않겠죠. 그러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CTL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될 것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우한 폐렴의 공통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박쥐가 주요 병원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스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시작해서 사양 고양이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르스 바이러스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 박쥐에서 낙타를 거쳐서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N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박쥐에서 사람으로
바로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왜 박쥐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요 병원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서 에볼라나 사스, 메르스, 우한폐렴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박쥐가 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어서 서식하기 때문에 개체 사이의 바이러스 전파가 잘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한 가지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박쥐를 식재료로 사용하면서 이 산채로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박쥐가 사람에게 질병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박쥐는 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지 않고 잘 사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 박쥐의 면역 시스템을 잘 분석해 보니 이 박쥐는 면역 반응이 적당히 약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 사이토카인 폭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면역 반응이 너무 과하게 일어나면 염증 반응도 세게 일어나면서 증상이 악화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박쥐는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이 몸을 지킬 정도는 되지만 몸을 해칠 정도로 강한 염증 반응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박쥐는 다른 포유류보다 체온이 2, 3도 높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 초기에 고열 증상과 비슷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감염 초기에 고열이 나는 것과 비슷해서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박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다른 동물에게 또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